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벼랑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남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데요. 비명의 끝에는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호주 경찰관들이 길거리에 쓰러지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경찰관들의 주위로는 엄청난 수와 크기의 말벌들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마을 전체가 엄청난 벌떼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백 마리의 벌들을 몸에 붙인 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한 남성이 쓰러진 경찰관들에게 다급히 뛰어오는데요. 과연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서 사는 30대 호주인 맥카트닉이라고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다소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광주는 저와 가족들을 살려준 나라와 도시이기에 저에게는 꿈만 같은 곳인데요. 특히 호주에서 태어나 사실상 30년이 넘는 인생을 시드니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할 정도였던 하나의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대가족의 이민을 선택하는 것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과 아내가 있는 한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기에 계속해서 살아오던 시드니를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도 저희 의견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했기에 저는 고민이 많았죠.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된 저는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놀거나 여유를 즐길 때 오직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제가 살고 있던 시드니의 경찰 채용 지원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의 청춘을 투자하고 있었죠. 매일 밤 경찰관 제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며 순찰을 하거나 가끔은 범인들도 검거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어떤 영화들보다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저희 의견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서 만약 제가 경찰관에 지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시드니 경찰 인맥을 동원해 저를 탈락시킬 것이라며 제가 경찰이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하려는 분야는 단순한 일반 경찰직이 아닌 직접 범인을 검거하고 시민 안전의 일선에 있는 역할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매일매일 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로서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경찰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경찰관을 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치는 경찰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저는 체력도 기르고 몸의 신체 균형도 기를 겸 시드니의 한 서핑 학교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한국 경찰관 친구 광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각자가 서핑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등록한 것이기에 조용히 서핑 수업만 받고 있던 저는 매일 저와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듣는 그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와 한국인 친구 광진이는 조금씩 서로의 언어를 교환하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이미 한국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국 경찰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들어본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어나갔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 또한 호주에서 경찰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 꿈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나가며 광진이와 저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광진이 또한 광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은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 같다며 약 10일의 기간 동안만 이곳에서 서핑을 즐기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는 국가는 다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광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저와 광진이는 남은 7일의 기간 동안 서핑을 즐기기보다는 카페에서 대화만 하는 웃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미칠 듯한 질문 공세에 광진이는 혀를 내두르며 그렇게나 경찰이 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당연히 그렇다는 말과 함께 광진이가 한국에서 입던 경찰관 옷과 근무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하루빨리 경찰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죠. 저 때문에 제대로 서핑을 즐기지 못한 광진이는 조만간 다시 시드니로 오겠다며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저와 광진이의 바다 건너 우정은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드니의 경찰 채용 시험은 무려 1년여에 걸친 20개의 체력 테스트와 각종 내부 시험으로 차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게 되었고 저는 그 사이사이의 시간에 광진이를 만나러 직접 한국으로 가는 인생 최초의 해외여행까지 시도하게 되었죠. 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경찰이 되면 서로가 만나는 게 많이 힘드니 지금 공백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같이 놀자면서 선뜻 한국으로 찾아와 준 저의 모습에 너무나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광진이와 놀기 위해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도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한국 여행 횟수가 한 번, 두 번 늘어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시드니의 마을은 외곽 지역에 있는 탓인지 중심 번화가가 아니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외로울 틈도 없이 항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밤에도 안전하게 시간을 활용해서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렇게 광진이와 어느 정도 친한 사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광진이는 혹시 자신의 부모님 집에 함께 가보지 않겠냐면서 뜻밖의 제안을 해주더군요. 그때 이미 저는 경찰 시험의 마지막 채용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만을 치른 뒤 곧바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고 광진이 부모님에게 드릴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 약 2개월 뒤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하며 친구 사이로 지내왔지만 부모님의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광진이었기에 저는 선뜻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의 모습에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광진이의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광진이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한국에서 벌을 이용한 양봉업자로서의 큰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곳은 제가 살고 있던 마을과 흡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어딘가 친숙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광진이의 부모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본 광진이의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꿀을 한번 먹어보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먹었던 꿀은 제가 살면서 먹었던 꿀 중 가장 맛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항상 벌과 밀접한 생활을 하시는 광진이의 부모님께서 단 하나의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벌들이 돌아다니는 한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전혀 볼 수 없었던 눈앞에 펼쳐진 양봉업자의 삶에 저는 광진이의 부모님이 존경스러울 정도였죠. 매우 넓은 지역에서 수천 마리의 벌들과 항상 함께 하시던 광진이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곳에 머무르는 약 10일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벌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일을 하셨고 저는 그러한 모습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던 중 저는 광진이의 부모님에게 벌에 쏘이면 아프지 않은지 벌이 무섭지 않은지와 같은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은 질문들을 이어나갔고 들려온 광진이 부모님분의 대답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죠. 광진이의 아버님께서는 이제 양봉업자로 사는 삶을 30년 이상 살아오게 되었다면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벌침에 쏘여도 아프기는커녕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무덤덤한 대답을 하시고는 이제 벌이 친구이자 밥벌이 수단이나 다름없지라며. 그래도 저에게는 항상 눈앞에 벌이 보이면 도망부터 치라는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잠깐 그 집에서 머무를 때만 해도 벌이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광진이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벌침이 아프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진 채 광진이와 헤어지고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국에 있던 사이 저는 최종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경찰을 반대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물론 이 소식을 듣게 된 광진이까지 저를 축하해주면서 이제 우리는 경찰 친구라며 웃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경찰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바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날은 광진이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호주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 오기로 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 또한 빠르게 근무를 끝내기 위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근무지로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수화기 건너편의 신고자는 마을에 갑작스러운 벌떼가 나타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내용과 엄청난 크기의 벌 때문에 아이들까지 위험하다는 신고 전화였죠. 벌 공포증이 있던 저는 그래도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경찰 동료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 길거리에 진입한 순간 갑자기 온몸이 따가운 느낌과 함께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귓가에는 마치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저는 한순간에 수백 마리의 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저와 함께 출동한 동료도 벌떼에 침을 맞고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군요. 주민들은 이미 그러한 저와 동료의 모습을 보고 멀리 도망친 상황이었고 저는 수백 마리 벌들의 공포스러운 비행 소리와 침에 쏘인 패닉 증상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에게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이 보이더군요. 그를 보기 위해 힘들게 고개를 올려다본 순간 수백 마리의 벌들을 이미 몸에 붙인 채 뛰어오고 있는 한 남성을 저는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성은 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와 함께 저와 동료가 쓰러진 벌떼들 사이로 걸어오더니 연기가 발생하는 이상한 물품을 저와 동료의 사이에 놓아주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저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벌들이 일순간 사라지며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뛰어온 그 남성은 저와 동료의 팔에 작은 주사를 놓아주더군요. 수백 마리의 벌에 쏘여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저와 경찰. 동료는 곧바로 점점 고통이 완화되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귀에 괜찮냐고 말하는 한국어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알고 봤더니 수백 마리의 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구해주었던 남성은 광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광진이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는 저와 경찰 동료를 차에 태워 근처 병원으로 출발하시면서 응급 조치는 했지만 물리적인 벌의 침에 대한 치료는 받아야 된다는 말만 해주시고는 저와 동료를 근처 병원에 입원시켜 주셨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수백 개의 말벌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옆에 광진이의 아버지와 친구 광진이가 있더군요. 알고 봤더니 광진이와 그의 아버지는 저와 약속한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마을에 도착해 마을을 둘러보던 중 벌의 공격을 받고 길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광진이는 곧바로 호주 구조대에 신고했지만 말벌은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 말과 함께 일단 쓰러진 저를 벌떼 사이에서 꺼내오자며 광진이의 아버지가 나섰던 것이었죠. 평소 벌에 대한 내성이 있었던 광진이의 아버지께서는 쓰러진 저와 경찰, 동료를 벌떼들 사이에서 꺼내 이동시킬 수 있었고 그 사이 광진이는 근처 한인마트와 병원에서 벌을 쫓아낼 수 있는 물품과 진통제를 구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황당했던 것은 광진이가 도움을 부탁한 호주
구조대와 응급실에서 이미 벌떼들 사이에 쓰러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광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와 동료는 길거리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벌침에 의한 일종의 쇼크 상태가 왔을 수도 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양봉업자로 일을 하시던 광진이의 아버지였기에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저희 병실로 들어오신 광진이의 아버지께서도 얼굴과 팔에 벌들에 쏘인 자국이 있더군요. 하지만 광진이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국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30년이나 벌에 쏘이며 살았기에 아픔은 전혀 없으니 저의 몸부터 챙기라는 정말 초인과 다름없는 담담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호주라는 나라 자체에 큰 실망을 하고 광진이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진지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족이 있었던 저였지만 가족들조차도 벌에 쏘여 세상을 떠날 뻔한 저희 모습을 보더니 광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광진이의 아버님과 함께 광주에서 양봉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바쳐 꿈꿔오던 경찰의 꿈을 포기한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양봉업자인 광진이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경찰 제복을 입은 채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죠. 한국 문화가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밖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평범한 한국 식당에서 한 노인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그리스 오레스티아스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 나라 기차역의 종점이자 국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국토의 동쪽 끝의 대도시이고요. 동시에 대형 기차 차고지가 위치한 곳이라서 철도업 종사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다녀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이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한 식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선 이 마을에 처음 한 식당이 생길 때를 회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오래된 일식당이 유명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에 대한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어올 때 생겼던 일식당인데요. 그 일식당이 몇십 년째 대를 이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가봤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갈 수 있는 오래되고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서유럽과는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세계적인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지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만 나가봐도 유행에 따라 각종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것도 세계의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반면에 그리스와 같이 구석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움직임에 둔하고 그래서 그 일식당의 경쟁자 없이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 식당이 생기기 전까지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주차가 용이한 1층짜리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여기 새로 무엇인가 생기나 보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마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건물 부지보다 넓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사이즈의 건물이라서 과연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궁금증은 커져만 갔죠. 아무도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식당이 들어온다는 현수막이 크게 붙더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같은 젊은 세대의 또래들은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한국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신나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 있는 물건을 파는 마트쯤으로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식당이 들어온다고 하니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식당이 오픈되면 바로 가보자며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대별 온도 차이가 컸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맨날 화면으로만 구경해야 하는 한국 음식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당연히 맛이 잘 나올 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상황이었을 때 그 식당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식당은 저에게 더 특별해졌습니다. 채용 공고가 마을신문에 실려 올라왔고 저는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기차역에서 근무하던 저는 그 지루한 일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기차역에 출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사장님은 그리스 사람은 아니었고 한국 사람이었으며 그리스에 이민을 오게 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봤으며 그리고 이 식당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장님들은 이미 수도 아테네에서 한식당을 3년 동안 경영하셨던 경험이 있었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식당이었는데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고 장사도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한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으며 가격을 떠나서 한식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사장님들은 처음에 작은 문제로 넓지 않은 상가에 식당을 오픈하셨고 이제는 넓은 곳으로 식당을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 차라리 가짜 한식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오픈하는 걸 고려하시다가 이곳 오레스티아스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한국 사장님들의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여기 오레스티아스에는 외국 음식점이라고는 대표적으로 일식점 하나만 있을 뿐 가짜 한식당은커녕 진짜 한식당도 없는 곳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월하게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공사가 완료되고 오픈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근무하시고 여자 사장님은 홀을 관리하시죠. 직원들에게 메뉴 및 식당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하느라 사장님께서는 모든 메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은 그 요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한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했지 직접 이렇게 정식 한식 요리를 먹어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식당이 당연히 대박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스타일의 음식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들 조금 매워하는 분위기여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스타일의 주방 문화와 서빙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손님들이 반찬을 더 요구하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방침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들도 처음 장사를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내 곧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필요한 만큼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요청하는 대로 더 주라고 교육을 받기도 했죠. 식당에서 특정 음식 몇 가지들이 무료라는 개념은 저에게도 너무 생소했고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오픈되고 식당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은 매운맛에 힘들어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무제한 반찬 제도를 악용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반찬을 먹는 사람들, 심지어 무제한 반찬이라는 게 소문나자 음식 용기를 가지고 와서
몰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 등 같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익숙한 일이듯 그리고 다 경험해본 일이고 예측한 일이라는 듯 평온한 모습이셨죠. 그리고 오픈 초기 오픈 행사를 할 때 말고는 손님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역시나 점심시간에 일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 한식당에는 줄 서지 않고 바로 식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으로서 차라리 바쁜 게 낫습니다. 손님이 없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하면 지루하고 심심한 건 물론이고 고용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니까요. 제가 봐도 인형 인력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누구 하나 안 자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저와 같이 채용된 3명의 직원들 모두가 각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해고되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들 하루하루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남아도는 반찬을 보면서 한숨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은 준비해 놓는 반찬의 양을 줄이지 않았으며 필요량보다 더 많은 양의 재료들을 손질해 놓으셨습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저게 다 돈이고 저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저게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식재료들이 아니냐는 말들까지 오고 갔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반 2-3달 정도는 손님이 많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방문하는 손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점점 매운맛에 적응해 갔으며 그리고 무료 반찬 가지고 그걸 공짜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욕심부리는 사람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종업원들은 역시 한식의 문화 그 자체가 그리스에서 먹힌다고 생각했으며 저희가 보는 시야에서는 그게 정답 같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며 식당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사장님은 그 인터뷰에 응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영문을 몰랐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하자고 하는데 식당 사장이라면 그 인터뷰에 참여해서 일종의 홍보 효과도 누리고 식당의 가치를 올리는 정말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인터뷰를 거절하셨고 결국 그 기자들은 저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기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자리를 옮겨서 몇 가지 질문에 대만 대답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인터뷰를 거절하셨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손님이 꽤나 많아진 편이고 장사가 잘 되는 편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도 잘 대해주시는 한국인 사장님들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익명을 보장해주겠으며 종업원이 몰래 인터뷰한 것을 티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기자의 말에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기자의 말을 들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자는 식당의 맛과 서비스에 관한 취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인 사장님이 뒤에서 하고 있던 선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역에 한식당이 생기고 난 후 무료 급식소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셨고 영양소가 고르게 갖추어진 한식 덕분에 노숙자 및 노약자들에게 질 높은 무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봉사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과거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픈 초기 장사가 잘 안 될 때 늘 엄청나게 많은 반찬들을 준비해놨던 식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다 폐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는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에 단체 사람들 및 후원자들을 데리고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가고는 했고, 그리고 영양가 높고 맛 좋은 한식이 그들을 통해서 소문나기도 했으며,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빠른 속도로 손님이 늘어났다는 그런 선순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식당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맛과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선행들도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걸 진짜로 실천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대단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는데 사장님들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거부하셨고, 소문내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모두가 사장님들의 숨은 선행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한가한 오후 시간 한 노인분과 그 노인을 모시고 오는 중년의 부부 세상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손님들처럼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에 처음 온 듯한 그 손님들은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했고, 한국의 반찬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한식당에 처음 방문해 보는 손님들의 질문은 정해져 있어서 늘 그래왔듯 설명을 잘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손님들의 표정이 조금 무뚝뚝하다는 것 말고는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종종 있는 음식 맛에 대한 극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오셨고 중년의 남자 손님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노안으로 몸이 매우 안 좋으시고 입맛도 없으셔서 목숨 연명을 위해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기부해 주시는 무료 음식을 맛보시고 평생 못 먹어본 맛이라며 본인 입맛에 맞으셔서 다시 식사의 즐거움을 찾으셨죠. 그리고 지금 꽤나 기운을 차리셔서 이곳 식당에도 방문하실 정도로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하신 안락사에 대해서 뜻을 바꾸시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웃음을 찾아주신 이 식당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께서도 당신 덕분에 그래도 죽기 전 먹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는 짧은 말을 남기시고 식당 밖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말없이 그분들이 식사하신 테이블을 정리했고 저희 식당이 누군가에게 살아생전 마지막 기쁨을 주는 식당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자부심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사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고 할머니도 웃으면서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무언가는 침묵을 유지하게 했고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오늘은 이만 접고 저녁 장사는 누군가의 추모를 위해 오늘 하루만 쉰다고 공지를 내걸으라고 지시하시더군요. 그냥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마지막 만찬을 대접해 드릴 줄은 몰랐다며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길인데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장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이 이야기가 기사에 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료급 식소를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던 부자 할머니셨는데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던 한국 식당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 식소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노숙자들과 노인들이 더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몸이 약해져서 안락사를 결정했는데 한국 식당에서 기부해준 음식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는 즐거움을 또 느꼈다며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고 곧바로 스위스로 가셨으며 그리고 본인이 침상에 누워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으며 그리고 그날 식당 문을 닫고 추모의 뜻을 같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돌아가셨으며 가족들은 식당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사가 내보내진 이후 식당을 찾는 손님은 더 많아졌으며 그 부자 할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냐고 그 반찬을 찾는 손님도 있을 만큼 식당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은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에게 연락해서 뜻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이야기가 식당 마케팅처럼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기사는 내려갔지만 이미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선행도 알려졌고요. 덕분에 장사도 잘 되어서 종업원 수도 늘어났으며 저는 홀 매니저가 되었으며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일자리이자 지역의 흔한 맛집 중 하나지만 누군가에는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일 뿐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거대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 도시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식당이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모르게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셨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시죠? 의료진은 당신의 수명이 앞으로 1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 이상의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덤덤한 어조에 한 남자는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오늘 사연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서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출신 하오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께서 아래 여동생 2명과 함께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기업도 열심히 운영하시며 중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계셨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은 신분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상류층이지만 중국에서 신분차별 투쟁이 극에 달했을 때 아버지는 가난한 행인이 잘못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중국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간단하게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여느 공산주의 나라와 다르게 농업이나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가 발달한 선진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조업에 종사하시고 금융 상품을 잘 이용해서 회사의 규모를 점점 키우고 계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여건이 너무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40% 정도가 실업자이고 빈부격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브라질과 함께 세계에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치안 상태와 만연한 에이즈 환자들로 인해 매년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 발생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신분차별에 대한 폭동이 수시로 일어났고 도심의 상점회사 공장들은 이유 없이 폭동을 당해야만 했으며 안타깝게도 아버지도 그 희생자 중 한 분이셨죠. 전업주부셨던 어머니는 기업을 이어서 운영하지 못하셨고 우리 남매도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이 회사를 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본 교육을 마친 후 어머니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강조하셨고 저는 여러 경로를 거쳐 한국으로 와서 중국어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에 처음 올 당시는 저는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죠. 그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역시 한국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한국의 교육열이 높아 중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되는 나라라고 들었고 세월이 지나 현재의 한국을 보니 사실이 되었네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작은
빌라에서 또래의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숙식을 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향수병도 금세 사라지고 곧 적응하게 되었고 마음이 안정되니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를 찾는 수강생들이 많아지면서 제 월급도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들의 부모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들의 교육을 못 시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악착같이 공장을 다니거나 밤새 장사를 하면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아이의 교육에 힘을 쓰더라고요. 일부 나쁜 원어민 강사는 그런 한국의 부모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제대로 수업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신분답지 못하게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학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한국의 중국어 학원 원장님들이 원어민 교사 때문에 꽤 힘들었을 겁니다. 학부모의 수요는 많지 검증된 원어민 교사는 찾기 힘들지 그러다 보니 원어민이면 강사로 다 받아야 했던 시절에 그런 놈팽이 같은 놈들을 만나면 아이들 성적도 안 좋고 학원 소문도 나빠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학원이었지만 원장님께서 서울 외곽이 아닌 도심 쪽으로 중국어 학원을 새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 현재 학원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평소 저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가지셨던 원장님이 운영권을 주기로 하신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지만 원장님은 매출의 일부분으로 계속해서 갚아 나가라고까지 하며 배려를 해주셨죠. 이런 천사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종로에 중국어 학원을 차리신 후 원어민 강사 수업이 펑크나거나 보충 수업이 있을 때 진심을 다해 돕곤 했답니다. 원장님의 학원을 이어받은 후 저는 수업과 운영을 같이 하느라 처음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수업에만 전념했지 제가 운영이란 걸 해보았겠습니까? 그것도 한국에서요. 사업자를 바꾸는 것부터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류에 적혀있는 한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같이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희 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중국어 학원을 인수하기 전 새로 오신 한국인 중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상희 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IMF가 온 것이지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증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기업과 가정이 부도가 났습니다. 중국어 학원을 잘 다니던 아이들도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둘씩 학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 제 급여는 고사하고 상희 씨에게 급여를 일부씩 나눠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도와주시던 보조 선생님부터 해고했기에 보조 선생님이 하시던 일까지 상희 씨가 하고 있어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그때 상희 씨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학원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하오연, 우리 어차피 바쁜 거 더 바빠보는 건 어때요? 제 생각엔 아이들도 그들의 부모도 모두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학원비가 부담이 돼서 관두는 거잖아요. 학원 수업엔 만족하고 있으니 우리가 1년 정도 학원비를 절반으로 받는다면 그들도 다시 올 거예요 라고 말이죠. 저는 상희의 말을 듣고 홍보지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 앞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부를 열망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고맙다며 다시 학원을 재등록했어요. 처음에 인원수와 같아질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학생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시작한 저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고등학생 민준이와 현규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인데 다시 만나게 되니 눈물이 났고 중학생 지현이는 여전히 발랄한 모습으로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학원 분위기를 살렸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학원 수업을 하고 수업 교재를 만들고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월요일에 일을 시작하면
목요일이나 되어 등을 땅에 대고 누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상희 씨는 그런 저를 위해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만들어 왔어요. 그녀도 너무 바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학원에 왔고 쉬지도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저에겐 여신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상희 씨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고 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밤마다 괴로웠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갔죠. 그리고 용기 내어 상희 씨에게 고백을 했고 저의 애절한 고백에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일상의 홍삼 엑기스이자 종합 영양제이자 햇살이자 전부였습니다. 저는 상희 씨에게 최선을 다했고 지난한 IMF가 끝날 즈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자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사랑스러운 그녀는 제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몇 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IMF를 겪어서 단단해졌을 텐데도 제 깜냥은 부족했었나 봅니다. 경제가 조금 돌기 시작하자 중국어 학원들은 우후죽순 생겨났고 대형 중국어 학원들이 유행하면서 작은 중국어 학원들의 수요를 다 뺏어갔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이미 다 졸업반이라 다음 세대들이 학원을 와야 하는데 대형 학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거기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임대료는 거칠게 올라갔고 학원이 잘 되면서 추가로 고용했던 선생님들은 복리후생비를 요구하면서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쌓여갔습니다.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슴과 등 부위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생이 줄어든 것은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인데 저도 모르게 상희 씨에게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희 씨는 저의 예민함을 묵묵히 받아주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상희 씨는 예전 저에게 샌드위치를 갖다 줄 때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오늘도 잘 버텼어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더라고 하우연. 옆엔 내가 있을 거니까 힘을 내봐요. 그리고 가슴 통증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병원 가봐요. 우리 하고 다독여줬죠.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안함은 너무 커져서 점점 그녀에게 함부로 했고 그녀의 친절이 마치 그녀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편하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도 원생이 2명이나 재등록하지 않아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못 넘게 되면서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감정은 다음 수업에도 남아있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원어민 선생님을 보며 붕 뜬 느낌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수업을 끝낸 후 한숨을 쉬며 나오는 저에게 상희 씨가 불렀습니다. 하우연, 지금의 상황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요. 학원생이 줄어들면 제가 이곳을 돌볼 테니. 능력이 좋은 하우연 씨는 대형 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가도 돈을 잘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우연, 진짜 같이 병원을 좀 가봐요. 통증이 매일 심해지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괴물이 되어 뭐라고 상희 씨가 원장 자리를 차지한다고 뭘 안다고 그런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지. 망한 학원의 원장을 누가 강사로 써준대 하며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말을 쏟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주 밥 먹듯 말입니다. 현실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몸서리치게 와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더 나빠졌고 상희 씨의 얼굴에도 더 이상 생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우연, 얘기 좀 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고 이미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을요. 하우연, 저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의 열정으로 저를 사랑해 준 것도 알아요. 당신은 정말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마음을 내주었고 그런 당신을 느꼈기에 저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아니에요. 전 예전에 당신으로 돌려놓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만해요.
상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마치 날카로운 칼에 마음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얼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했고 지난날의 잘못과 회한이 가슴속에 파묻혔습니다. 상희 씨가 저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상희 씨를 잃은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꼈고 학원을 정리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하셨고 두 동생들은 나름 밥벌이를 잘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신혼집을 판 돈으로 중국에 조그만 거처를 마련했고 그동안 미뤘던 가슴 통증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뼈에 암이 생기는 연골 6종이라는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음주도 흡연도 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해왔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병원의 진단은 저를 깊은 좌절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고 중국 현지 의사로부터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 기분은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무의미했다고 하니 더욱 괴롭더라고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 상희 씨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다른 병원에서 더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죠. 제 몸은 제가 아닐까요? 한국에 13년 가까이 있으면서 상희 씨뿐만 아니라 원장님,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곳을 다시 가고 싶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처나 상희 씨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희 씨와 데이트하고 다니던 곳을 다시 되짚어가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저희 학원을 찾아갔는데 입시 미술학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성이고 있다가 우연히 제자 지현이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점에 커피를 사고 나오는 모녀는 저희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고 지현이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현이 어머니 역시 저와 자주 상담했던 분이라 그분의 인품과 언행을 잘 알고 있었고 여전히 저를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덕분에 지현이의 외고 입시를 잘 치르고 지금도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놀랐고 연락을 할 길이 없어 갑갑했었다고요. 저는 사실대로 지금의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암 판정으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본 것이라고요. 제 사연을 들은 소연의 어머니는 친정 오빠가 서울의 큰 대학병원의 교수로 있다면서 저희 병세를 알렸고 예정이 없이 저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 한국의 의료진은 저에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갑자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와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곳에서의 수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희 씨, 나 한국에 왔어. 잠시 볼 수 있을까? 왜 왔어요? 저는 당신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일 잘 마무리하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상희 씨, 나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한국으로 왔어. 우연하게도 지현이 어머니를 만났고 한국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상희 씨를 보면 나 수술할 자신이 있을 것 같거든. 처음 상희 씨에게 고백한 날처럼 저는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너무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예감이나 했다는 듯 그때의 통증이 병이 맞냐고 물었고 저는 핑계대듯이 병 때문에 상희 씨에게 더 함부로 했던 것 같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수술 날짜부터 자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희 천사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상희 씨가 따뜻하게 잡아준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수술은 너무 큰 것이어서 간담도체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의료진이 참여했고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상희 씨는 저를 확인하러 와주었고 상희 씨를 본 저는 회복이 좋아 일반 병실로 빨리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에 있는 동안 그녀는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수액과 병원 밥으로 보내다가 의사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병원 1층 카페에서 파는 사과 당근 주스를 먹은 날 새 삶을 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퇴원 준비를 하게 되었죠. 당분간 2주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상희 씨의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상희 씨는 저희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줬고 혹시 완치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며 따뜻한 말을 전해주었죠. 상희 씨 예전에 내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줘. 그리고 너무 고마워 돕기 쉽지 않았을 텐데. 상희 씨는 한결같이 나에겐 천사 같아. 당신이 용서해준다면 내 남은 일생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오연. 그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의 상처를 전 지울 수 없어요. 회복이 되면 중국으로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세요. 상희 씨는 얼음같이 차가운 천사였습니다. 저는 회복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왔습니다. 수술 후 좋아진 저희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가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상희 씨에 대한 그리움과 약해진 건강으로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기적같이 상희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떠나갈 듯 소리쳤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한국행을 찬성해 주셨고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냐며 하늘에 감사하다 하셨죠. 그렇게 상희 씨와 재결합하여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상희 씨가 챙겨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았더니 다행히 재발은 하지 않고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리고 스스로 한국 아이들을 위해 더욱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중국어 강사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제법 큰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을 지켜준 저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을 보답하며 살아갈 것이고 한국의 뛰어난 최고의 의학기술에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진 삶 행복하게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